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라떼라디오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1983년 9월 1일 그날 새벽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그날 아침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과 황망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뉴욕에서 출발해 서울로 오던 대한항공 007편 여객기가 사라졌다는 소식. 처음에는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곧 연락이 되겠지 하고 마음을 졸이며 TV 앞을 떠나지 못했던 기억, 다들 생생하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 모두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269명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우리 비행기가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에 맞아 차가운 사할린 앞바다에 추락했다는 사실. 대체 왜, 무슨 이유로 칠흑 같은 새벽 하늘에서 이런 끔찍한 비극이 벌어져야만 했을까요? 오늘은 냉전 시대의 광기가 빚어낸 비극, 칼 007기 비격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보고 그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부 사라진 비행기, 그리고 엇갈린 항로. 1983년 8월 31일 JFK 공항. 대한항공 007편 보잉 747기는 246명의 승객과 23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서울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승객 중에는 한미상호방위 조약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려던 미국의 하원의원도 있었고, 오랜만에 고국을 찾는 교포들, 부푼 꿈을 안고 떠났던 유학생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던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에서 잠시 쉬어간 비행기는 다시 캄캄한 북태평양의 밤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비행기가 두 번 다시는 땅에 내리지 못하리라는 것을요.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007편은 원래 정해진 항로 아리심을 서서히 벗어나 더 북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철의 장막 소련의 영공이었습니다. 당시 조종사는 대한민국 공군 최고의 엘리트 출신이었던 천병인 기장이었습니다. 그런 베테랑 조종사가 왜 항로를 이탈했을까? 이 수수께끼는 아직도 완벽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추측은 이렇습니다. 이륙 전 자동으로 항로를 찾아가는 관성항법 장치 설정에 작은 실수가 있었고, 이를 바로잡으려면 비행이 지연되어 문책을 받을까봐 수십 년간 다녀 익숙한 항로라는 자신감에 나침반에 의지한 수동 비행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캄캄한 밤바다 위에서는 작은 오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북쪽으로 부는 편서풍의 비행기는 계속 밀려났고, 조종사들은 소련 땅을 미국 땅으로 착각할 정도로 방향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소련의 레이더망이 이 수상한 비행기를 포착했습니다. 이부 냉전의 광기에 불을 뿜은 미사일. 1983년 당시 미소 관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소련은 악의 제국이라 외치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늙고 병든 지도자 아래 경직되어 있던 소련. 양측은 서로를 향한 불신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특히 소련 극동 방공군은 미군 정찰기가 수시로 영공 근처를 넘나들며 약을 올리는 통에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체불명의 대형 항공기가 레이더에 나타나 군사시설이 밀집한 감차카 반도를 유유히 가로질러 사할린 상공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련 방공군은 지체 없이 수-15 요격기를 출격시켰습니다. 요격기 조종사 오시포비치는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다가가 보니 두 줄로 늘어선 창문 불빛이 보였다. 민간 여객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민항기로 위장한 미군 첩보기라고 확신했다. 오시포비치는 경고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캄캄한 밤하늘에 예광탄도 없는 기관포 사격을 007편 조종사가 알아채기란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공교롭게도 007편은 도쿄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동이 비극의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요격기 조종사의 눈에는 이 행동이 공격을 피하려는 회피 기동으로 보였던 겁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마침내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전 3시 25분 두 발의 공대공 미사일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한 발은 날개 엔진에, 다른 한 발은 동체 후미에서 폭발했습니다. 007편은 급격한 감압과 함께 조종 불능 상태에 빠졌고 약 11분간 사투를 벌이며 활공하다가 사할린 모네론 섬 근해의 차가운 바다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269개의 고귀한 생명이 그러 쓰러져 갔습니다. 잠부 소련 놈들아, 우리 아버지를 살려내라. 사건 직후 소련은 아는 바 없다며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홋카이도의 자위대 감청기지가 소련 전투기와 지상관제소 간의 교신 내용을 모두 녹음하고 있었죠. 목표물을 격추했다는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전 세계는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슬픔의 도가니였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 남편을 잃은 아내,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9월 7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합동위령제에는 10만 명의 시민이 모여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날 희생된 부기장의 어린 딸 김수지 양이 단상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던 고별사는 아직도 많은 분들의 가슴에 남아있을 겁니다. 소련 놈들아, 우리 아버지를 살려내라.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며 소련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소련 규탄 시위가 연일 이어졌고 소련 국기가 불태워졌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해역은 소련 영해였고 그들은 수색 작업을 방해하며 시신과 유품, 그리고 사고의 진실을 담고 있는 블랙박스를 몰래 인양에 숨겨버렸습니다.
가족들은 시신 한 조각, 유품 하나 건지지 못한 채 텅 빈 관을 앞에 두고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사부, 남겨진 상처와 교훈.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이 사건을 소련의 야만성을 부각하는 선전 기회로 활용하여 군비 증강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미군이 독점하던 GPS를 전 세계 민간에 개방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땠을까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있던 우리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의 참여가 절실했기에 이 사건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진실은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붕괴한 뒤에야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1992년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10년간 숨겨왔던 블랙박스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죠. 그제야 우리는 조종사의 과실과 소련의 과잉 대응이 빚어낸 비극의 전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힘을 길러 우리의 영공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고 우리 항공기의 안전을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겠다. 당시 대통령 특별담화의 한 구절입니다. 차가운 이념의 광기가 하늘 길을 막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던 1983년의 가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힘없는 나라의 서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념의 총부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겨누는 비극이 없기를 바라며 그날 밤 차가운 바다에서 쓰러져간 269명의 영령들 앞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라떼라디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KAL 007기 피격 사건과 관련된 잊지 못할 기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